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거?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지게 해? 나이 탓일 같고.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지금처럼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다는 말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놀라게 하거나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일처럼 넘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거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그냥 참고 살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새벽 2시나 3시. 시계를 보고 나서야 한숨이 나옵니다. 아직 한참 더 자야 할 시간인데 머리는 멀쩡히 깨어 있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아침이 되기도 전에 이미 몸은 하루를 다 써버린 것처럼 무겁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잠 좀 설칠 수도 있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진다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다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려니 넘긴 시간 속에서 우리 몸은 꽤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밤은 몸과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특히 뇌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만 가능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루 동안 생각하고 보고 느끼며 쌓인 노폐물들을 조용히 씻어내는 일입니다. 마치 밤이 되면 청소부가 들어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잠이 자꾸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는 하다 말고 멈추게 됩니다. 바닥에 남은 먼지와 찌꺼기들은 그대로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그 작은 찌꺼기들이 점점 쌓여 통로를 막고 결국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면 뇌는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바로 티가 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리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고 약속 날짜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좀 깜빡깜빡하네. 하지만 그 깜빡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밤마다 조금씩 쌓여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잠버릇이 나빠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몸 안의 균형이 어딘가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른을 넘긴 분이었고 겉보기에는 아주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꼭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요. 시계를 보면 늘 새벽 3시쯤. 화장실 때문인 날도 있고 그냥 멀뚱히 깨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낮에 졸지 않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니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중하려 해도 어딘가 흐릿했고 말끝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큰 병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지만 뇌의 피로 신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라워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잠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지 잠을 잘 못 자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기억력과 사고력, 감정 조절까지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참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참고 사는 동안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것,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무시할수록 몸은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이 문제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더 귀 기울여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큰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고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밤에 잠이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수분 상태, 혈액의 흐름, 피부 감각, 신경계의 긴장,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해온 생활 습관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밤에 푹 자고 어떤 사람은 자꾸 깨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무리한 방법 없이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앉아 계셔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생활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방광이나 신장 문제입니다. 물이 문제인가요? 전립선 때문인가요? 신장이 약해진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보고 느낀 바로는 문제의 중심은 생각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몸은 낮과 밤을 분명히 구분해서 일합니다. 낮에는 활동을 위해 긴장하고 밤에는 이완과 회복을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밤에도 낮처럼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얕은 잠, 자주 깨는 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기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도 아주 싱겁게 드십니다. 다 몸을 생각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습관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밤은 원래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밤에 더 바빠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계는 계속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깨라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오히려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겹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미세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붓고
아프고 열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염증은 아주 조용합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검사 수치도 경계선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염증이 혈관을 조금씩 자극합니다. 특히 방광과 신장을 담당하는 미세 혈관들이 영향을 받으면 신경계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이 예민함은 밤에 더 두드러집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활동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작은 신호들이 밤이 되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몸 어딘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의 표면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이나 에어컨을 켜는 계절에는 더 심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의 감각신경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이 자극은 잠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불이 스치거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계는 바로 반응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이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이 깊어지려는 순간마다 몸은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르지만 자꾸 깨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분은 10년 가까이 불면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온갖 수면제와 차, 민간요법을 다 써보셨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식사도 규칙적이고 술이나 카페인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밤에 다리와 발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피부를 직접 보니 심하게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 그 오랜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의아해하셨죠. 며칠 뒤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이틀째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꼭 크고 무거운 곳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아주 작은 불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밤의 수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저녁마다 물을 참으면서 자던 모습, 다리가 간질거려 뒤척이던 밤,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을 뜨고 천장을 보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겹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이유 없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점, 가장 부담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지점부터 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수면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손대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약에 기대지 않고 밤의 깊이를 되찾기 위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원인에 대한 이해였다면 이제부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설득하듯이 다시 잠의 리듬으로 데려오는 방법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이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방향을 봅니다. 늦었느냐 빠르냐보다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수면 시간표가 아닙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밤이 되기 직전 몸이 어떤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쌓인 긴장을 그대로 안고 침대에 눕습니다. 몸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리로만 밤이라고 설득하려는 셈입니다. 그러니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문제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몇 시간이 밤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몸은 서서히 온도를 낮추고 긴장을 풀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크고 휴대전화 화면은 눈을 자극하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거나 너무 무겁습니다. 몸은 쉬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말단, 손과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와 심장만 생각하지만 수면의 깊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손과 발의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잠에 들어갑니다. 그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이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막힙니다. 밤에 발이 시리거나 간질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불을 더 덮거나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잠은 얕아지고 자주 끊깁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했지만 문제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발과 다리의 극심한 건조함. 피부가 건조해지면 감각신경은 계속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미세하지만 밤처럼 조용한 시간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뇌는 그 신호를 위험으로 오해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던 첫 번째 변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진정시키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물기를 잘 닦은 뒤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에서부터 이제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몸 전체에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먼저 잠드는 느낌이 든다고. 머리는 아직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먼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머리가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사흘 만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보름쯤 지나서 변화를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밤의 갈증입니다. 밤에 갈증을 느끼면서도 화장실이 걱정돼서 물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갈증을 느끼는 순간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상태로 잠들면 몸은 밤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잦은 각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물을 많이 마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낮에 충분히 나눠서 마셔라고 말합니다. 몸이 밤에 물을 요구하지 않도록 낮 동안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몸도 훨씬 편안한 상태로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너무 오랫동안 더 강한 방법, 더 빠른 해결책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의 문제입니다. 몸을 달래고 안심시키고 다시 리듬을 찾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몸의 긴장을 낮추는 방법, 밤의 자극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뇌가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꿔도 도움이 되지만 이 연결을 이해하면 변화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밤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잠은 밤에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깊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준비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만 집중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 동안 몸이 얼마나 무리 없이 균형 있게 사용되었느냐입니다. 낮에 몸을 혹사시키고 저녁에 갑자기 쉬라고 명령하는 것은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몸은 그런 명령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낮 동안의 피로가 좋은 피로인지 아니면 쌓이는 피로인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피로는 몸을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끕니다. 반면 쌓이는 피로는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되 끝까지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를 때까지가 아니라 숨이 조금 깊어졌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몸은 밤에 스스로 쉬려고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밤에도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의 빛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몸은 밤과 낮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내에 오래 머물고 커튼을 치고 화면 속 빛만 바라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밤이 와도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잠의 스위치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오전 중에 잠깐이라도 자연광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가에 서서 몇 분만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예상보다 큰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밤 꼭 푹 자야 한다고 다짐할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몸이 편안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그러면 잠은 따라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했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대신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여유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잠을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이 수면이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특별한 비법도 기적 같은 해결책도 아닙니다. 다만 몸의 언어를 다시 듣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아직 말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천천히 방향을 바꾼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잘 자야겠다는 생각 대신 몸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쌓이면 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에 남은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 주셔도 좋겠습니다. 몸을 아끼는 방식은 이렇게 서로 나눌 때 더 오래 이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